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요,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 대 기후라는, 뭐라 그럴까,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중요한 책입니다. 며칠 전에요, 야당 대표님이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최근에 EU, 그러니까 주로 뭐 브렉시트 이런 게 논쟁이 되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 나와 있는 EU 대사 열 몇 분이랑 점심을 했는데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한국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언제 비준할 거냐, 도대체 당신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나 이런 데 대해서는 쉽게 답을 했는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잘 몰라서 하여튼 국제적인 흐름에 놓치지 않을 거다. 미국이나 중국이 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답변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러면서 잠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지금 철저한 환경운동과 지금까지는 신자유에 대한 비판, 극단적인 세계화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극단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 극단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건 맞으실 텐데, 그런 점에 대한 책을 써왔고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번은 남편과 함께 환경운동에 뛰어들었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그 과정들을 글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저한테 가장 쇼크를 줬던 책은, 세계적인 슈퍼 브랜드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의 이면을 해부한 데뷔작 노 로고입니다. 로고. 이를테면요, 나이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나이키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뭔만 하느냐? 광고만 합니다. 디자인과 광고만 해요. 디자인조차도 다른 데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 조단을 내세우던가 호날두를 내세워가지고 광고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이키가 갖는 그 파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자기들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끊임없이 M&A는 하죠. 그렇지만 뭐 일단 반도체 부분 삼성과 LG에서 사오고, 카메라는 일본에서 사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립 공장은 대만 폭스콘이 중국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노로고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극단적인 세계화된 그런 초거대 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책, 이게 99년인데 이 책을 보고 저도 사실은 너무 놀랬고, 그때부터 나오미 클라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쇼크 독트린이죠. 이것도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책이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자, 이분께서, 자,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입니다. 하여튼 서양 사람들 책 쓰는 묘한 버릇 있죠. 자기 개인사 잘 엮어내는 거. 이 뒷부분에 가면요, 자,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폐경기에 이르러서 아이를 갖게 됐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이걸 기후변화와 연계시킵니다. 뒷부분에 가면요. 근데 맨 앞부분에는 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자, 늦게 낳은 어린아이에게 이런 겁니다. 나를 가장, 자, 이 책을 쓰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럽니다. 내가 지금 애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2살밖에 아들한테 읽어준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쓸 때.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큰 사슴 본 적 있니? 이 책이에요. 큰 사슴 본 적 있니? 큰 사슴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긴 다리에 불룩한 코, 가지처럼 굽은 뿔을 가진 큰 사슴을 찾아 나서서 숲도 지나고 늪지대도 건너고 가시덤불도 헤치고 산도 넘으면서 사방팔방으로 다닙니다. 이 책의 묘미는 페이지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큰 사슴이에요. 결말에선 숨어있는 사슴들이 죄다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많은 큰 사슴들을 처음 보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책을 아들에게 70하고도 5번쯤 읽어줄 때, 세상에, 그치요? 어쩌면 우리 애는 큰 사슴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타르샌드 아시죠? 거기서 석유를 채취하고 가스를 채취하잖아요. 프래킹 공법으로.
그걸 채취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대한 침엽수림 지대에서 그걸 뽑아내니까 사슴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원주민들한테 물었대요. 그 동네 사는. 어떤 여성이 사냥을 나가서 이 큰 사슴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랬더니 속살이 녹색이더래요. 오염돼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사슴은 목에 이상한 종양들이 있더래요. 그곳 주민들은 큰 사슴들이 타르샌드의 독소에 오염된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 거라고 추측한대요. 2012년 5월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보니까요. 미네소타에 서식하는 박병호가 지금 가서 야구하고 있는 미네소타에 큰 사슴 2개 가운데 한 종의 개체수가 90년대엔 4,000마리였는데 지금은 100마리랍니다. 그러면 나오미 클라인이 지금 키우는 아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큰 사슴을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예를 써놓으셨어요. 불가사리도 없어져요. 박쥐도 없어져요. 떨어져 죽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서술해 나가는 미국 영미권의 특유 서술 방식이 있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요. 하여튼 이게 나오미 클라인도 마찬가지로 늘 강조드리는 미국식 서술 방식인데요.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 없다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나온 최신 뉴스 보면 남극의 오존층이 인도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성과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도시를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 해박의 목표는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 고향 해남 같은 경우는 50년 뒤에는 물에 잠기게 돼요. 인천도 잠깁니다. 상하이도 잠기게 돼 있습니다.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요. 늘 느낍니다만 그 편향성, 확증 편향성 예일대학이 연구를 했더니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생각은요. 세계를 보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적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조정 가능한 입장이 아니에요. 세계관에 따라 달라져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평등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의 통설을 지지해요. 그래, 큰일 났구나. 그렇죠? 탄소 감축하자.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반대로 위계서열 의식에 강한 사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 부정을 해요. 그거 어떻게 믿니? 그거 사기야. 앞부분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해요. 희한하죠? 굳이 설명하자면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진영에 서는 사람들은 야 지구온난화 큰일 났어 이러는 거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증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알고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알고가 책 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유명한 그런 분들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죠. 자,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선택해버리고 조정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특별하죠. 예,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민영화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썼는데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그렇죠?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습니다만 2013년 9월 22일 날이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함부르크잖아요. 그렇죠? 함부르크인데 프랑크푸르트 다음에 함부르크인데 이 사람들은 가스, 전기, 난방 민영화가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주정부가 취급을 하자. 함부르크시 주정부가. 그 소송을 했는데 그 국민투표를 했는데 50.9%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10년 전에는 민영화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공익시설의 재공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는 공공소유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는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거든요. 극단적인. 자, 여기에 재밌는 문장이 나옵니다. 단어가. 극단적인 채취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극단적인 채취주의. 자, 1713년에요. 성직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더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장을 씁니다. 물리신학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지구 전체를 뒤집어 엎고 깊은 땅속까지 구멍을 뚫고 깊디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고 이 세상 끝까지 여행을 해서라도 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채취주의예요. 자, 그러면 채취주의의
철학은 누구한테 시작됐느냐? 놀랍게도 프란시스 베이컨이더라고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현대 채치주의 경제의 출현을 뒷받침한 주역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언제라도 마음껏 파헤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한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파헤쳐 쓸 수 있어. 자, 이랬어요. 베이컨이 1623년 학문의 진보에서 이랬습니다. 영국 엘리트들을 향해서 지구를 생명의 어머니이자 주인으로 여겨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품는 미개한 사고를 벌이자 이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냥개처럼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연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원할 때마다 앞에서 안내하고 뒤에서 재촉하여 처음 출발한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도 가능하다. 진리 탐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인간은 구덩이나 외떨어진 장소에 들어가 파헤치는 일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채취주의입니다. 석유를 채취하고, 그렇죠? 바다에서 많고 고기를 잡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은 첫째는 과학혁명을 가져왔겠죠. 두 번째는 식민지 개척 사업의 출현을 장려했고 지금은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한 서너 페이지 넘어가면 약간 비꼬아놨어요. 자연을 정복하려는 야심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을 비난할 때 어머니 자연은 결국은 안가품을 한다 이런 단어가 있나 봐요. 근데 출처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랬어요. 이 철학자는 고기를 얼리면 썩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추론을 세웠겠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 닭고기 뱃속에다가 눈을 잔뜩 넣었다가 폐렴에 걸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건 인과응보 사례로 오늘날까지 이야기된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저도 재밌어서 나중에 글 쓸 일이 있으면 이거 인용하려고 사실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책 볼 때 버릇이 설명할 때 쓰는 부분은 이쪽에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제가 나중에 글 쓸 때 인용할 부분은 위쪽에다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건지는 거죠. 지금 몇 개를.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극단적인 채취주의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채취주의의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반대가요. 그 반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블로카디아. 그쵸. 블로카디아. 블로카디아라고 그럽니다. 그럼 블로카디아는 뭐냐. 블록입니다. 블록. B-L-O-C-K. 그 다음 A-D-I-A. 그러니까 블록을 쌓는 땅. 그쵸. 막는 땅. 거부하는 땅. 이런 것들이 되겠죠. 블로카디아란 지도에 표시된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노천채광.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1700년대 후반에 드디어 중국을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그 핵심은 첫째는 에너지혁명이잖아요. 에너지혁명. 에너지혁명이 동력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이를테면 동력혁명으로 가면은 전기기관차잖아요. 전기기관은 주전자 뚜껑 물 끓이면 뚜껑 오르락 내리락 하면 거기서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럼 물을 데워야 되잖아요. 물은 뭘로 데웁니까? 촛불로 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석탄을 가지고 데우거든요. 지금도 석탄 경제잖아요. 석탄이 미세먼지 가져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석탄이 지구온난화 가져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석탄 경제예요. 그리고 원자력 경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자력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자력도 똑같이 물 끓입니다. 수력은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만 화력은 물을 끓여요. 원자력도 원자가 뜨겁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터지잖아요. 그 원자력에서 우라늄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경제의 핵심은 석탄을 쉽게 채굴할 수 있느냐 마느냐예요. 그때 땅속 어떻게 들어가 석탄 채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사이에 기차를 놓는 것도 맞습니다만 맨체스터에서 노천 탄광에서 석탄을 빨리 캐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에너지 혁명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자 그런 방식으로 노천 채광, 프레킹 가스 혹은 타르 샌드 오일 송유관 및 채광 그 다음에 가스 채취 이런 것들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아까 말한 사슴이 없어져요. 거기서 나오는 썩은 물을 먹고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먹고 사슴이 종양이 생겨요. 사슴 몸이 파래져요. 중독돼가지고 죽어가요. 아예 들어오지 마 이거죠. 이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이야. 국립공원이야. 시에나 클럽처럼 루즈벨트 시절에. 그렇게 해서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블로카디아예요. 자, 이 사람들은 몇몇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채광 기업들과 화석연료 기업들의 탐욕. 이게 공통점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곳에서 저항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경운동가들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해요. 드러눕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 않아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 번째로 풀뿌리 주민운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기꺼이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블로카디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극단적인 채취주의가 있다면 이걸 막는 블로카디아 운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극단적인 채취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구를 무한하다고 보고 끊임없이 파헤치고 채취하고 손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성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성 없어 우린 살 수 있어. 에너지 값을 다운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꼭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프란츠 파농 책이거든요. 아프리카. 그쵸? 반세기와 지금식으로는 그때는 이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었는데 1961년에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우리 번역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대학 때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식민주의 대 반식민주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 여겨졌던 기본 대립구도는 이미 그 무게를 잃었다. 이 순간 우리 앞을 지평선을 가로막는 실로 중요한 문제는 부의 재분배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재밌죠? 61년입니다. 61년. 식민주의 대 반식민주의는 이미 구도가 깨졌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구조도 이미 깨졌다. 그럼 뭐냐? 불평등의 문제다. 2014년에요. 매년 전 세계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기관이 있어요. 2014년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전엔 테러, 배고픔, 물오염, 전쟁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201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부양극화. 브렉시트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야. 저건 이민 문제도 아니야. 정치 문제야 이랬잖아요. 영국 국회의원들이 500 몇십 명인데요. 450명이 브렉시트에 반대했어요. 근데 국민들은 52%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엘리트 계층하고, 그렇죠? 국민을, 그 의사를 위임받은 사람과 국민들 뜻이 달라요. 왜 다른지를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제대로 설득할 능력도 안 돼요. 거대한 정치 문제잖아요. 자, 나오미 클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채취주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는 것을 뿌리를 찾아가면 우리가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접하게 된다. 거기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가 내 개인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뒤늦게 폐경기가 다 돼서 아이를 임신을 보니까 알겠더라.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내 아이도 우리가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그렇죠? 사슴, 박쥐, 불가사리가 겪는 그런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우리 아이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아주 뭐라 할까요? 한편으론 부담스러운 두께지만 읽고 나시면 뭐라 할까요? 새로운 비전, 가치관을 정립하는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워낙 나오미 클라인이 훌륭한 세계화 운동가라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부분 이 책은 강력하게 추천했고 특히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된 책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두 번째 책부터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입니다. 제가 늘 교육에 대한 책 결코 놓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합니다만, 자,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핀란드가 자랑할 게 둘이 있대요. 하나는 노키아, 두 번째는 종합학교. 페루스코 울르라는 종합학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핀란드는 전 국민이 동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핀란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정상을 향한 경쟁입니다. 1등부터 쫙 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정상을 향한 경쟁을 거부합니다. 자, 자기 할머니 이야기 써놨어요. 어쩜 이렇게 할머니가 멋진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란다 이거예요. 제가 늘 삐딱하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전 우리나라 국민들 1000만, 2000만 보는 영화는 절대 안 보러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 그런 말씀 드린 적 많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똑같을 필요 없어요. 영국의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요, 오늘 내 친구가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오면 어떻게 창피해서 그래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요, 나만 이상한 옷 입고 가면 어떻게 엄마 제발 튀지 않게 입혀줘 이래요. 그 차이 아시겠죠? 제 이야기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버릇, think different가 새로운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핀란드는 이미 다른식 교육이 가 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국영수 초등학교에서 없애버렸어요. 이 종합학교에서요. 은행으로 다 갑니다. 가서 예금 통장을 만들어요. 거기서 돈 바꾸는 것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환율을 배우면서 경제학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걸 돈 찾아가지고 햄버거 가게로 가요. 자기가 음식 사고 팔면서 더하기 뺄셈을 배워요. 여러 개를 주말하게 만들어요. 대표로. 국영수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하잖아요. 아니 영어로 국문학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그렇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자기가 소설을 썼어요.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 영어를 다시 일본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소설 공모에 냈는데 그게 당선돼가지고 소설가가 됐어요. 자기만의 문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왜 그런 교육이 불가능합니까? 핀란드는 이미 그렇게 가 있어요. 이 책 다음에요. 대신에 헬싱키에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생들 상대로. 이 종합학교를 상대로. 그 효과가 있더라. 더 공부가 낫더라 이거죠. 이미 가고 있습니다. 참 할 말 많은데요. 노키아 최고 경영자 출신인 요르마 올릴라가 정부 산하 국가 브랜드 대표단을 맡았어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 만들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MB 때 만들었다가 이미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발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핀란드가 이랬어요. 여기 국가 브랜드 대표단이 있어서 야 이거 한국이 이거 본받았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 갔지? 제가 화가 나서 접어놨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핀란드 국민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처럼 있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용납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하면 550만 핀란드가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중소기업이 전부 다 일어나 버렸어요. 대신 10월 1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실패의 날입니다. 실패의 날. 실패해서 배우자. 노키아가 망한 날이에요. 자, 벤처들 다 실패가 경험 아니냐. 거기서 배우자. 그래서 10월 11일 전 세계 실패의 날이 돼 있어요.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그런 교육관이 여기에 젖어 있는데 약간 교과서 냄새가 나요. 약간 교과서 냄새. 그래서 핀란드 분들의 그런 엄격함, 그렇죠? 핀란드라는 국가의 특성. 겨울에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대낮이잖아요. 저 높은 지대로 춥고, 그래서 그 보드카 마시고 사우나하고 그래야 이제 체액이 순환이 되니까. 그럼 얼음물 뛰어들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 햇빛을 못 보니까요. 여름엔 햇빛 못 보고 겨울에는 밤에도 환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몇 달 지나면 핀란드에 가면 우울증 약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유학생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우리 문화유산 1001 시리즈. 그러니까 옛날 현암사죠. 뭐 100가지 시리즈 쭉 냈고 외국에서 이 1001가지 시스템 쭉 나왔는데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01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맨 처음에 번역을 하다가 이게 번역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만들어보자, 우리식으로. 그렇죠. 꼭 봐야 될 우리 문화재. 네, 사실은 저랑 아주,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후배 교수가 이 책을 엮어서 했어요. 근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답사 1인자예요. 유홍준 선생이 답사 띄어나가지고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만들었습니다만, 난 이 양반 답사 기록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답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문제 있잖아요. 모교 출신 도리어 교수 안 쓰는 거, 유학파 쓰거나.
30년 학교에서 봉사하고 답사 이끌고 답사 계획 세우고 한중 일 뭐 미국 이런데 했는데 결국은 모교 교수가 안 돼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 가 계신데 정말 뛰어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아는데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1001가지를. 그쵸? 내가 관심 있는 우리 동네 보고 내가 좋아하는 문화유산 몇 개 보면서 야, 오타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서 몇 개 찾아왔어요. 하여튼 제가 못 찾았어요. 정말 정성 들인 책이고요. 더구나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건 혼자 못 쓰거든요. 사전유라. 옆에 도와준 분들, 그 다음에 평생 함께 답사 다니신 분들의 정성이 중요한데 이 장일규 교수 앞에다가 그분들 로고를 쭉 인용해 놨길래 고마웠단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서울 삽니다만 이 서울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둘러보지 않고 그리고 마치 외국 여행만 쫓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이런 좀 반성을 좀 했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르와리 상인. 제가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이제 좀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중국보다 약간 작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은 80년 이후로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게 했잖아요. 지금은 풀었습니다만 소수민족 빼놓고는 8링후라고 80년 이후 아이들이 버릇도 없고 너무 편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대단히 불균형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돼요. 중국 정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풀어버린 건데 이제 살기 힘드니까 중국도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결국은 부자들만 얘를 많이 낳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강북구보다 강남구가 두째 셋째 비율이 높아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뉴질랜드 가면요. 죄송합니다. 백인 피부들은 아이를 2명, 3명, 2명 낳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5명, 6명 낳으면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도리어 사회적 약자들, 조금 힘든 원주민들이나 피부색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저소득자들이.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충분히 아이에 대한 뭐라 할까요? 저출산을 바꿀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빗나갑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55%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다 인정을 해줘요. 우리는 혼인신고하고 법률혼에 대해서만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창피한 것이 되니까요. 근데 프랑스는 그걸 인정해주면서 아이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나라마다 출산 정책이 다른데 인도는요. 젊은 층 인구 비율이 가장 좋아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5세 인구 비율은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물론 아직도 그 신분제도가 남아있어서 간혹 심한 성범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다가 불태우거나 태양 때리기도 하고 이런 정근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갖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인도 서쪽, 여기 우리가 동쪽이니까 서쪽 여기에 사막지대랍니다. 그 옆이 파키스탄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사막지대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첫째, 족장, 그렇죠. 부족 제도가 강해요. 시족이 강해요. 자기들끼리 사는 게. 가의 전통이 강합니다. 집가짜. 그렇죠? 가의 전통이 강해서 당연히 상속도 강하겠지만 유태인들처럼 가정교육이 중시돼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훨씬 강렬한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오화석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인도 네루대에서 경제학 가르쳤고 지금은 배지대 교수님인데 하와이대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쭉 계속해서 인도에 대한 경제를 소개하는 그런 글과 책들을 써오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마르와리 사람들 이를테면 유태인보다 아랍인이 더 장사를 잘하고 아랍인보다 마르와리 상인들이 더 뛰어나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개성 상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 같으면 그 남쪽 객가들. 원래 한족들이 그 동난을 피해서 청나라 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대한 상인들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 인도는 마르와리 사람들인데 이들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 똘똘 뭉쳤대요. 이들은 마르와리 출신이면 친가족처럼 대했대요. 이들은 인도 어느 곳을 가든 대부분 바사라는 자기들만의 숙소가 있어요. 여기서 잠을 자고 음식을 해결해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금으로 해결하거나 그 지역에 가서 성공한 마루와리가 제공을 해요. 인도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성공 비결을 찾아냈는데 이런 상호 부조 제도, 계모임 같은 거, 그렇죠. 향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성공의 첫째 비결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나라 그 개성 상인들의 전통 유명하잖아요. 개성 상인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회계제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기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개성 상인들끼리는 철저히 도왔잖아요. 물론 이제 실향민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만 독특한 그런 고려시대 때 이후부터 가져온 경제적인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성상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 비즈니스 대부들인 마르와르 상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앞부분은 그 세계 철강회사 1위 미탈, 그렇죠. 미탈사에 대한 소개 등 쭉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고 중간에는 성공 비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탈사를 빼놓고는요, 솔직히 어려워서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라 쉽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중간 부분부터 보는 것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들, 하여튼 자기가 잘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보면 충분한 책이고 인도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은 마르와리 상인,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우리 문화유산 1001가지, 그 다음에 핀란드 끝없는 도전, 교육계획에 대한 핀란드 이야기, 그리고 역시 나오미 클라인의 앞으로 세계적인 명저가 이미 돼 있고 될 수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핵심 개혁 의제는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